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잠시 전에요. 윤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는데 어제 법정 모습 보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 가장 핵심은,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선고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보셨고 윤곽근 변호사가 직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문을 낸 거 핵심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여전히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이요.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국민께 사과가 이게 처음이던가요? 아니죠. 뭐 사과에 대한 약간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동안에 네. 대해서 뭐 계엄에 대해서도 일부 좀 사과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이렇게 이제 그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거는 법원의 판결문에 아마 의한 거. 그러니까 가족들을, 수많은 군경 가족들을 지금 지금 좌절에 빠뜨리고 직영 판사도 그 언급했죠. 언급했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저도 국민께 사과한다고 이렇게 구절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조는 사과의 기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맥락을 보면은 예. 아직도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에 대한 어떤 그때 정치적 환경이 내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점을 강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또 짊어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재판 과정에서의 과정들을 봤을 때 책임을 짊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그냥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내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일관되게 이것을 정치 재판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사과의 뜻은 그냥 잠깐만 재판부의 그 판결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국민적인 투쟁이라는 그런 측면과 이 사실관계를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 계속 다퉈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갈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보이죠.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전체적인 뭐 다 읽어보셨을 때 거기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입니까?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단 피고인으로서의 그 한 말과 그다음에 전 대통령으로서의 한 말이 좀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재판에 일단은 불복할 입장을 좀 밝힌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게 중형이잖아요. 무기징역이라 하면 사실 상당히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 형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는 이 내란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예.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직위원 재판부 판결문에 보면 이 계엄 선포의 정치적 배경 상황이 나오죠. 그 당시에 민주당에 의한 그 입법 독주, 그다음에 예산 일방적 삭감, 감사원장의 탄핵 등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여기에 천착한 나머지 하지 말았어요. 비상계엄 나갔다. 이런 취지로 설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이제 꺼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재판은 재판이고 그 판결문에 설치된 그런 배경 상황과 그다음에 정치제도의 허점, 예를 들면 직영부장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상하원제가 갖는 장점인데 우리는 상하원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예. 예컨대 뭐 국회 해산권도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그 국민 소환제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저 부분도 아마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정치적으로 이 재판을 여기서 뭐 인정한다거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과한다는 건 아니고 항소심까지 이 주장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재판을 만들어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예. 감형이 안 되는 사유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본인이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정권이 바뀐 형태를 통해서 사면 복권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 없겠죠. 따라서 본인이 여기서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양이거나 아니면 내 내라는 아무런 잘못이, 그러니까 내 비상계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희생양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자기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 시키는 것이 아마 가장 합리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문제는 12월 3일 이후부터 내라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궤변이라고 봐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다가 헬기를 보내고 장갑차를 보내고 총을 든 군인을 보내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원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하는 것도 야당의 독주를 얘기하는데 야당이라고 하는 의석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국민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탄핵, 예산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에다가 헬기를 보내고 장갑차를 보내고 총기를 든 군인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이걸 정치재판을 통해서 윤 어게인 세력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방침이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2심 뭐 대법원 판결까지도 이 내용들로 지속하면서 자기 세력들을 견고하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려고 하는 예. 정치적인 방침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치 행위라고 본다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어제 같은 경우 서울구치소 앞에 굉장히 적은 수만 나왔다고 해요. 그게 더 견고하게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동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벼랑 끝이잖아요. 벼랑 끝에서 인정을 해버리면은 예. 사실은 그러면은 뭐 2심에서 다투겠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은 사실 어찌 보면은 당시 탄핵 과정에서 탄생한 그런 세력이긴 한데 향후 앞으로 투쟁의 동력을 이어나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이유가 모든 사건 관련자들이 내란에 대해서 규정된 데다가 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 선고받은 상황에서 얼만큼 더 논리적으로 이것을 싸워나갈 수 있는 동력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들을 구심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몇몇 유튜버들을 빼놓고는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도 그런 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상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어제도 사실 몇 명 안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은 워딩으로서 말로써 계속 선언적 의미에서 그 윤 어게인 세력에게 좀 싸워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동력은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인력도 그런 구성원 갖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애국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지칭할 텐데 윤 어게인 세력하고 다른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그 지지층에 호소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지지층에 호소한 목적은 나를 도와가지고 내 무죄를 밝혀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 그다음 민주당이 하고 있는 독주 이거를 막아달라라는 거죠. 포문이 밖으로 향했다고 보고 저는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도 그런 취지의 글이거든요. 예. 사과를 실제 거기서 사과 형식의 내용은 없고 예. 기존에 이미 충분히 전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지만 내용의 80%는 사실은 밖으로 포문을 돌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이 판결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희한하게 대꾸로 보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이건 내란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 직위원재판부도 얘기를 했지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예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 자체가 만약에 국회나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면 내란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입법 형성 행위도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법 형성 행위의 목적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 또한 헌법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도 사과해야 된다고 장동혁 대표가 밝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행위에 대해 단죄는 단죄대로 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 현재가 나중에 과거가 되면 미래에 이걸 단죄할 것이냐 예. 지금부터 견제하자라는 취지의
거기에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이 어제 원래 하려고 했다가 오늘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윤 전 대통령 입장문이 오늘 나왔어요. 혹시 물밑에서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방법적 이런 수단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수감돼 있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제가 기대하는 메시지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저 메시지를 내기 전까지는 뭐 주변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메시지의 결을 같이 하기 위한 모종의 교류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랬으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왔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이 두 분의 메시지는 공감은 해요. 다만 안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몫은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몫인데 이 안을 추스리기 위한 행위는 만약에 오늘 메시지를 냈으면 거기에 반발이 없었어야 되고 그 반발이 없애는 과정은 장동혁 대표가 물밑 조율을 했었어야 된다. 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고에서 가장 관심은 사형과 무기징역에서 왜 무기징역이 선고됐느냐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기현 판사는 치밀하게 계엄을 세운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뭐 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바보가 친일 쿠데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얘기한 것은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이 혹시 감형,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가 됐을까요? 저는 윤석열 씨나 김용현 전 장관이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는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뒷마당에 정말 그 블랙호크다운에 나오는 그 군용 헬기가 국가전략자산급인 707 특임대가 헬기를 타고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고 예. 그때 그 헬기가 국회 뒷마당에 착륙했을 때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모습이 저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그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이 계엄에 관해서 정말 전력으로 동참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지시를 따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이 않았죠. 군인분들이 예. 일종의 태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법에 접촉되거나 우리 민주 시민들이 위해를 당할 그러한 행위는 피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지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엄은 실패했다. 그런데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뭔가 좀 모자라서 예. 이 계엄이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불과 2, 3일의 준비 기간뿐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지기현 재판부에서 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단 이틀 준비했는데 헬기가 국회 뒷마당에 착륙하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던 것이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했는데 본인들이 어떤 우리 공직자들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간과해서 실패한 것이다. 저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 판결문을 입수한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은 야간에 국회 근무하는 사람들을 예상 못했다. 요거를 또 근거로 또 활용한 것 같거든요. 야간에 누가 근무하던 예를 들면 저런 특전사를 갖다가 투입을 했는데 네.
그 국회에 있는 일반인들이 그걸 막아낼 수 있다라고 고려 얘기하는 대상에 것 자체가 대체 내가 볼 때 아니라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직위원 재판관의 선고문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우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12월 2일 날 했다라는 겁니다. 12월 1일 날 갑자기 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화가 나서 한 2, 3일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지 못했고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형을 줄 수 없다라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023년 10월 달에 군 인사가 벌어집니다. 그 군 인사를 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 12월 말에 소위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씨,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그다음에 합동참모본부 김영현 경호처장 등을 불러가지고 관저를 불러가지고요 계엄이나 비상대권을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 2024년도 3월 달에 동일인들을 다시 또 모아가지고 삼청동 안가에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검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0월 이전을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준비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직위원 재판관 말에 의하면 12월 1일 날 갑자기 화가 나서 야당이 하는 걸 보면서 계엄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윤석열 씨가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국회에 야간에 그런 아니 일반적으로 아무리 뭘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의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하는 주장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거이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이 논거에 넘어간 직위원 판사의 선고문을 제가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윤기찬 부원장께 그거 여쭤볼게요.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점을 또 얘기했는데 이 초범이고 고령이라는 점은 모든 범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거의 관용업구예요. 예, 고령과 초범은 유리한 양형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게 감경했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법률적 시각에서 보면 감경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원래 형을 선택했다라고 봐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법정형에 사형 무기징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형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라고 보고 그 선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단형을 정할 때 감경 여부를 가중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 감경 가중한 형의 그 구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형을 선택할 때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했냐? 그때 이제 유리한 양형인자가 이런 게 있었다. 요런 설명은 가능한데 형을 선택한 이후에 감경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따라서 불리한 그 양형인자, 유리한 양형인자를 다 고려해서 네. 나는 우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런 이제 본인의 정당화 사유를 댔지만 실제는 이전 사례를 많이 참고했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취한 입장이 무기징역의 확정이니까 막 그거를 참고해서 정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하나의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쏴 죽이라고 했다 이런 증언했었죠.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인과 함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증인들이 저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 주기현 판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2월 3일 날 벌어졌던 윤석열 씨의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같은 경우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그 사람을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가 일관되게 윤석열 씨가 가지고 있었던 내란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또 거기다가 체포 명단 내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명단에 지칭하는 건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 명단에 한동훈을 집어넣어야 된다. 한동훈을 왜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왔던 행태에 대한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분노가 담겨 있는 내용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단지 그냥 요 발언 자체만 가지고 이 발언에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진술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12월 1일 날을 소위 내란 시작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온 모든 진술 내용들 자체에서는 인정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구조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1월 1일 이전에 다양한 어떤 저런 증거를 갖다가 본인이 다 인정하게 된다면 예. 11월 1일 내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노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본인이 12월 1일 날 시작을 했고 이것이 엉성한 어떤 내란 예.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깔아서 그 이전 예. 조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애써 무시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종합하면 최소한 표는 지금 뭐 여당 쪽에서도 불만이고 피고인도 불만이고 장동혁 대표도 불만이고 다 불만인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그 직위원 판사가 합리적으로 저는 판결문을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위원 판사 나름대로 내란이라는 큰 흐름은 다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일종의 뭐 쏴주기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술자리에서 할 때 너 죽었어 할 때 너 진짜 죽이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노 상태에서 말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살해 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형 보면은 아니 진짜 법정형 말씀하셨지만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한 거예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사형이라고 꼭 지금 사형을 시키지 않은 게 98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지금 30년 가까이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사형을 언도를 해야만 그것이 말하자면 법리의 완성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조목조목.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담당 그 참모로서 부추긴 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보면은 나름대로 직위원 판사가 큰 틀에서의 맥락은 내란으로 보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현실에 대한 인식들을 충분하게 보여줬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너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제 2심 가면은 2심에서 그 직위원 재판부가 한 걸 또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특정 정치인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하나의 농담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여인영 장군이 계엄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비롯한 그 수십 명의 정치인들의 명단을 작성했을 때 그 명단을 작성한 근거는 평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합했을 때 품평회를 했을 때 그때 이야기한 명단을 고려해서 명단을 작성했다고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평소에 술 먹고 어떠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계엄 때 현실화가 돼서 체포 명단이 된 것이고 실제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정말 군인들이 지시를 잘 따랐다면 대형 참사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농담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실제 뭐 체포조 명단이 있었고 뭐 전달이 됐다고는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아마 재판부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 이건 다 있었다고 사실 인정을 했어요. 이재명 그 당시 대표 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체포조 운영과 체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암묵적인 그 승인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사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시점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 제 생각에는 계엄 선포와 내란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내란을 같이 공모하거나 기획하거나 같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처벌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윤 전 대통령한테 저렇게 극형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르거나 같이 동석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격정적 토론을 하는 장소에 동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란을 공모한 거냐, 이거 처벌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헌법 존중 TF에서 정부에서 많은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명하복 공무원 사회에서는 명령을 하다라면 수행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처벌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명확히 증거를 인정하는 부분이지, 저걸 갖다가 허술하게 뭐 격정적 토론했다는 부분을 증거 가치 인정하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 살펴볼 텐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쥐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짚어볼 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언론사들이 예상했던 거, 모든 아니고 언론사 예상했던 거는 이제는 중도 방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절연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겠냐 싶었는데 네. 거부한 거죠. 네. 거부한 거죠. 예. 저도 놀랐어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아마 명절 전후에 명절 그랬죠. 때 고민을 예. 많이 해서 아마 19일 날 메시지를 낼 거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가자는 그런 메시지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냥 과거에 그냥 머무르고 말았어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왜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폭넓게 아마 의원들하고 상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은 예. 조율하거나 상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장 대표 개인의 어떤 숙고의 흔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왜 이랬을까? 물론 장 대표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다 읽어보고 곳곳에 논리적 허점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양심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판사의 언어지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인은 최소한 이걸 가지고 2심 가서 다투고 대법원 상정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해야 될 이야기고 네. 국민의 대의를 위임받은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그래도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빨리 좀 클리어시키고 그다음에 중언학적으로 나서는 그게 가장 정치인의 언어로서는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봤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저도 대단히 좀 의아스럽고 안타까워요. 근데 아마 생각이 있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 대표가 굳히고 뻗는 전략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네. 아직도 굳히기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냐. 그러니까 당내 여러 가지 호지층에 대한 굳히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당에 여러 가지 그 분열 양상이 있는데 네. 이게 아직도 이게 장 대표가 보기에는 좀 더 가야 할 시점까지 본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시점이 완성되고 정말 굳히고 뻗기의 시점은 언제일까라는 점들은 저도 사실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3월 그럼 3월인가라는 애써 이해해보려고 하시는 건데, 예, 지금. 하는데 잘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저도 답답합니다 사실. 그러면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과한다는 입장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도부가 물론 당 지도부가 있고 원내대표단이 있고 당 대표가 더 권한이 많고 하긴 하지만 하루 사이에 같은 국민의힘 당직에 계신 분들이 다른 메시지를 낸 거는 그것도 조율이 안 된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역할 분담을 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저는 잘 냈다고 보거든요. 내용 네. 자체가 잘못된 것부터 과거, 미래, 현재까지 다 언급을 했다는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포괄해가지고 이걸 단죄하겠다라는 취지가 숨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괜찮은 메시지다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을 좀 더 깊이 하지 말았어야 될 깊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하면 절윤이라는 이 표현이 주관식인데 이 절윤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되는 것인지 예컨대 과거로부터 사과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대한 절윤 메시지가 아니라고 평가를 쭉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여요. 그러니까 이른바 내란 프레임에 갇힐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대표기 때문에 대표의 한마디는 현재 제2 그 내란 종합특검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위원정당 해산 관련돼서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세 분이 만난 이후에 와서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프레임에 오히려 갇힐 수 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 당내의 목소리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컨대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지방선거의 주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내 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는 이건 절윤합니다라고 해봐야 그 인정하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왜 이제 했냐 그 표현은 절윤이 아니다. 아마 지속적인 공격의 소재로 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기자분들이 묻거나 아니면 누군가 묻게 되면 좀 네.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엔 어떤 의미로 내가 이렇게 했고 이 메시지 내에는 내 절연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뭔가 좀 당내 화합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아니, 그런데 이 표현이 절연이라는 거는 오히려 갈라치기 당내에서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을 절연해야 되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애국 시민을 언급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래서 수차례 사과와 이 반성을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속적으로 또 절연을 요구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전제가 있어요. 네. 표현해 보면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이냐면 대통령을 팔아서 하는 세력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윤호개인을 하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절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갈등을 야기하는 세력. 이게 모든 세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표현 놓고 문헌적으로만 해석을 해보면 그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절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대통령을 앞세워서 또는 대통령을 팔아서 뭐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 이거는 사실은 윤어게인 세력으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예. 자 이제 기자분들이 묻거나 누군가 묻게 되면 또는 당내에서 어떤 그 특히 정치 세력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나는 이런 의미를 썼다라고 부연 설명을 통해서 명확히 당원과 국민께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 예. 내란 프레임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란 프레임에 갇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아니면 그걸 벗어나는 게 더 유리한 겁니까? 아니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맞지요. 저는 이 금요일 팀에서 최수영 평론가께서 아마 중도로 갈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전 그러길 바랬었거든요. 저는 거의 저희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몽둥이 머리를 몽둥이로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건 윤 어게인이 아니라 전 윤 아바타 선언했다고 생각해요. 논거 자체가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계엄이고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 계엄 요건도 안 돼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없었잖아요. 내란이 뭡니까? 소위 예를 들어 북한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다 인정했잖아요. 법원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재판이 공수처 수사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소위 내란이라고 확정된 판결 또한 거의 거부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입장들을 유지하겠다. 왜? 이건 1심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예. 국민의힘 당대표의 입장이 아니라 윤석열 씨와 윤석열 씨 변호인단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들으면 제가 볼 땐 윤 어게인이 아니라 그냥 윤 아바타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왜 이럴까? 제가 알기로 이 발언하기 전에 당 지도부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다는 거 보도가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저렇게까지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까? 저렇게 했을 때 진짜 중도적인 많은 국민들이 저런 발언에 대해서 그렇지라고 고개를 숙일까? 예. 거기다가 또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저런 당대표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예. 저는 이 정도라면 오히려 지방선거도 포기하고 소위 윤석열, 윤어게인 집단들의 입장들을 대변하는 당대표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충격적인 오늘 당대표의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제는 뭐 다음번에는 중도 같은 얘기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 이제 약간 바로잡을 거는 그 계엄 선포 이후로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한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헌법상의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내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일단 먼저 전제했어요. 그 일반론적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엄 선포한 목적 자체가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계엄 선포했다. 그러면 내란이다 이렇게 갔기 네. 때문에 그것만 갖고 뭐 그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독단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다만 제가 장동혁 대표에게 아쉬움을 표하는 이유는 직위원재판부의 그 판결문 전체를 보면 우리가 사실은 민주당을 공격할 때 쓸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판결문 자체는 존중한다고 인정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 일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할 일이고 야당 대표라면 이 판결문에 사실은 저희가 판결문을 따옴표 따가지고 민주당을 향해서 지켜라라고 할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판단은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고 한 게 지금 세 개 재판부가 내란이라고 지금 서로 다른 재판부가요. 판단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저 메시지를 봤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을까? 좀 의문이 남기도. 글쎄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선거라는 거는 이제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사실 4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라는 건 넓히면 이기는 게임이고 예. 좁히면 지는 게임인데 지금 자꾸 이게 좁히는 쪽으로 지금 메시지가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 대표의 굳히기 전략을 제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고 특히나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논고문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그런 허점들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게 법조인의 언어와 정치인의 언어는 달라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선거를 책임진 당대표로서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도 굉장히 좀 말하자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감수성에 맞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당대표는 조금 더 강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부분이 약간 언밸런스. 이제 일종의 그 좀 뭐랄까요. 좀 탈동조화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윤기찬 변호사의 말에 동의하는 거는 장 대표가 이걸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선거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이제 앞에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맥락적인 요인 없이 그냥 딱 잘라서 이 얘기만 해버리면은 굉장히 좁히는 쪽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과연 당대표의 언어로서 적절한 것인가? 저도 사실상 그러면 의구심이 장동혁 있습니다. 대표가 타임라인과 스케줄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죠. 이게 벌써요. 작년 12월 초에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길일까?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하는 순간이 힘들고 누가 뭐 다른 분들이 다른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다른 분에게도 물어보고 저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하지 않고 있다. 저게 12월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최소 조금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향을 선회? 저는 뭐 타임라인이 있다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그 사실상 어찌 보면은 그 당 대표를 거머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의 그런 어떤 저돌적인 어떤 선택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선거 전략으로 당 대표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 직인이 찍힌 그 공천장을 가지고 수많은 이제 출마자들이 각급 선거에 도전할 텐데. 자, 그럼 시작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장 대표의 타임라인이 그들의 출마의 일정과도 타임라인이 맞아줘야 되거든요. 저 예를 들어서 그 타임라인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가장 변곡점이 될 것이고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게 맞다고 뭐 저를 비롯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걸 실기했다면 그럼 장 대표의 타임라인은 어떤 것인가를 좀 명확해 줄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표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일종의 출마자들도 선거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까지 한 거나 공관위원이라든가 친한계 뭐 배현진 의원 중계 등등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또 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제쯤 곤란하신 분 저도 그래서 그런 타임라인이 있다 그러면 저도 믿는데 그럼 그게 언제인가? 이게 실기야 우리가 정치에서 그 말하자면 잃은 공간을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수 없다는 그게 금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는 뭐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성건 의원이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참담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입니다. 개혁적인 성향의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간사죠. 이성건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한동훈 친한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윤기찬 부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면서 리더십을 조금 공고히 해왔다고 했는데 다시 이게 다 분열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 그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선대위가 이제 뜨겠죠. 이제 선대위 체제, 선대위원장 체제를 어떻게 할지를 보면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당 대표로서 그 전까지는 다 보듬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안과 미래에 이제 소속 의원이신 것 같아요. 이성근 의원이. 저분의 저 말씀도 일단 본인이 이해한 바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표현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느끼시면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을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설득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물론 설득 대상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본인 생각에. 예. 저분은 나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원이 많다고 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나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이다라고 그 대상자를 특정하는데 그 대상자가 많은 것도 장동혁 대표가 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많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본인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보듬고 가는 부분도 필요한 시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치력이 필요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정치 경력이 길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행보를 보더라도 글쎄 그게 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세력 아우르고. 이 장동혁 대표가 공당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나 윤석열 일가 친청 모임이면 장동혁 대표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불륜을 아무리 로맨스라고 미화해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권장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이뤄진 일들이 오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만 그 주변에 아주 뜨거운 지지층을 보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이에요. 미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당내에 있는 정당인들이 장동혁 대표가 세가 세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해서 승복합니까? 승복을 못해요. 왜? 보편적 가치가 아니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답을 가지고 계속 정답으로 우기고 있는 것이고 임시 방편적인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치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도 필패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낸 메시지에 보면 이제 그 20%는 저희가 금방 다뤘던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 메시지 내용 중에 여당을 향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 여당을 향한 방점을 찍긴 했죠. 그렇죠. 그게 네. 방점이고 자 그럼 말씀 주신 대로 뭐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미진한 답이니까 오답이라고 쳐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발한 그 대여 메시지는 정답일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지금 보편성 말씀 주셨는데 의원 87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특정인의 공소 취소 관련돼서 모임을 갖고 그걸 추구한다. 이거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판 정지되고 그 재판 정지된 이후에 사법부를 향한 여러 가지 태도들, 즉 비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 부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삼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당내에서 좀 상식적인 얘기가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네.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나타냈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할애했죠. 그 방향을 그쪽으로 아예 지금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자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제도권 밖에 있는 애국 시민들이 많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저는 이 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체제가 똑바로 가서 보수 우파의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윤핵의 일을 외쳤던 우리들을 버리지 말라.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던 우리를 버리지 말고 같이 갈 때만이 보수 우파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실하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주십시오.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시민을 얘기하면서 절연해야 할 갈라치기 세력을 같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혹시 저렇게 강성지지자층으로 지금 방향을 맞춰가는 듯하게 보이는데, 이 갈라치기 세력을 뭘 얘기? 그러니까 저 당내 일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전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 오히려 그게 큰 바다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말꼬리 잡으면서 당을 더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중요한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외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팔다리 끄집어가지고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시험대에 들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제도권의 깃발 아래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싸우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런 얘기들로 자꾸 국민의힘을 오히려 그 장외 시험대에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는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좀 우회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음모론을 밖에서 외치면서 국민의힘이 장외로 합류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당신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깃발 아래 이른바 제도 정치 내에서 한번 싸워보자. 거기에 힘을 보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것이 저는 오히려 명시적으로 정말 극단 세력과의 일종의 그 말하자면은 그 선을 그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 얘기를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꼭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 설정을 통해서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가 나간 거고 그걸 요구하는 장외 세력들에게도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장외로 자꾸 끌어내려 하지 말고 당신들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저는 그 굉장히 뭐랄까요 합리적인 메시지를 던지다고 보는데 과연 전한길 씨가 그걸 받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한계 반응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바로 뭐 입장을 냈습니다. 장동혁 끊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분께 그러면 이 친한계 세력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재신임이라든가 물러나라 목소리 하나 주었단 말이에요. 다시 이게 일어날 동력이 되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싸움을 준비하는 건 맞지 않아요. 6월 지방선거 이후의 싸움을 위해서 본인이 여론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저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애국 시민 윤 어게인이죠. 이걸 누가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도권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1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경찰서 앞에 소환돼서 가고 있는데 왜 안 오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거.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사에다가 전두환 씨 사진을 올리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또 박성훈 대변인이 야 우리는 윤어게인 아니야.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당의 최고위원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중도로 가는 이유는 그냥 달리 가는 게 아니다. 중도에 가서 선거를 이겨야 윤석열 씨 석방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국민적 상식과 어긋나는 대화들이 오가고 있는 국민의힘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들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와중에도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애국 시민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저 당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제도권 정당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근본적인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서 있는 하나의 그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어떤 형태로든지 당대표를 만들어준 세력이 누구냐. 윤 어게인 세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 어게인 세력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자기의 있는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중요한 시기마다 윤 어게인과 유사한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 그래서 이건 딜레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6월 달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 최종적 평가들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7단계에서는 뭐 저희가 뭐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두환 씨를 언급하는 박정화 의원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세력의 숙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윤기천 부위원장 목표가 있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뭔가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을 텐데 그게 지방선거는 아닐까요? 지방선거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이제 물론 이 승리의 기준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감하는 승리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승리의 기준을 만약에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지금 저렇게 마구마구 흔들어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약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정당이라는 게 동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민께 손해가 안 된다면 약간 판을 안으로 굽는 해석을 할 수법도 한데 저렇게 상반되나 완전히 상반된 해석 이거 오히려 뭐 끊어내야 뭐 민주당보다 더 심한 해석을 해가지고 당에 좀 손해가 되는 물론 뭐 저를 탓할 수는 없어요. 예.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언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방선거에 진다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지위가 보존되기는 어렵죠. 이거를 장 대표가 알만할 겁니다. 그럼 뭔가 보관이 있을 텐데 그건 저희가 지켜볼 일이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느끼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미흡했고 불명확했다라는 부분은 상당수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거기서 팔다리 잡지 말아달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격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난 총선 대선에 특히 총선에서 진보당과의 선거연대까지 했잖아요. 의석수도 나눴잖아요. 그 진보정당이라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후예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 예. 근데 진보정당의 당 기조에 동참해서 동의해서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인 거죠. 이 제도권 내에 이 말 한 부분 뭐냐면 우리의 기조를 따라달라는 거죠. 그렇게 극단적인 언어 쓰고 마치 국내심이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런 평가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예.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저거는 광의의 연대의 개념인 것이지 저게 마치 다 들어와라 안으로 이런 얘기도 아닌 거고 저게 마치 애국 시민이라고 했다고 해서 강성지식만 안고 간다 이런 취지도 아닌 거죠. 예. 저걸 가만히 해석해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이 해서 가뜩이나 수가 약하니까 숫자가 약하거든요. 세가 약하고 그러니까 저 거대 여당과 해서 대적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야 된다 이런 절박함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현진 의원의 징계권도 걸려 있는데 배 의원이 오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건도 어떻게 좀 파장이 있을지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잘못된 계엄,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한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서 시급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잘못된 집행을 막고 이제껏 악전고투해온 우리의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가처분으로 곧바로 갔다는 건데 유기천 부위원장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때요? 저게 이제 저도 저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당원의 어떤 지위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시당위원장의 지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당위원장은 당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징계하는 게 맞냐?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다. 만약에 이후에 본안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선거 다 끝나고 큰 어떤 해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가처분 신청 실익이 있다라고 본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법원이 고민할 법해요. 왜냐하면 1년이면 사실은 아직 선거,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는 멀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선거 자격 유무와 관련된 거는 크게 실익이 없지만 일단 시당위원장의 지위까지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가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거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배현진 의원이 재심은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아, 재심하고 가처분. 그렇죠. 재심을 하고 그다음 가처분 가는 것이 원래 인용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재심을 안 했다는 부분은 저거는 법원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재심을 할 의미가 없다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어요. 예. 그 또 하나는
다툴 때도 본인이 아동에 관련된 이 중점으로 다퉈야지 배경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인이 장동혁 대표하고 척을 지기 때문에 아마 징계를 한 것도 아니냐라는 취지이신데 아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 사안, 징계 사안, 그 사안에 관련돼서 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줬다라는 식의 예. 그런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징계가 아직 확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되지 아직 안 않았나요? 돼. 최고위 의결을 나와야죠. 예. 근데 최고위에서 지금 얘기가 장 대표도 지금 숙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1년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도 예상했지만 사실 뭐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예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1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정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취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양정 부분은 아마 최고위에서 좀 논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심 청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다 밟은 다음에 가처분을 가야 그것도 명분이 있는 거고 한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법률적 판단은 물론 따로 받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최고위에서 이 부분을 재심을 청구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와 그다음에 양정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저 부분은 이제 최고위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저게 가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 윤리위와 지도부는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압박하는 수단으로 빨리 이거를 취소하든지 결정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최고위에서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변경할 권한은 없어요.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다음에 당대표도 최고위의 의결을 얻어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를 최고위가 정지하고 선거 치러야 되니까요. 낮추는 방안은 안 되고 그거는 재심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법은 징계에 대해서 정지를 해놓고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재심을 신청한 뒤에 그 재심에 따라서 좀 경감하는 방향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설진하면 지방선거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현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을 지금 갈등이 다시 꺼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양상에서 이 지방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실제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상층부에 정리가 돼야 지역에서 뛸 때 입장 정리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뛰는데 이렇게 되면 당에 뭔가 갈등 양상이 뭔가 이게 자꾸 이렇게 지속되고 있으면은 뭔가 좀 찜찜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맞을 테고 그다음에 그 후보가 열심히 뛰어다녀도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당내 사정이 왜 그래요라고 물으면은 대답하기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띄웠는데 선대위 체제 전환이 언제 될 것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고위가 어느 정도 자꾸 정리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자꾸 이게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버리면은 당내 갈등이 오히려 당의 경쟁력 약화로 비춰질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당이 그 지도부 차원에서 좀 속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정현 전 대표인데 나오는 발언들 보면 원래 공관위원장이 발언을 좀 세게 합니다. 뭐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역 단체장은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얼굴값만으로 당선되게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요 얘기를 해서 두고 이거는 물갈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현역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제가 볼 때는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선거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선거가 좋은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으면 이럴 수 있어요. 새로운 인물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당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역이 나와도 어려운 판인데 현역이라고 해봤자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초기였기 때문에 많이 당선이 됐었습니다만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가 볼 때 경쟁하기 되게 어려운 구도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현역 단체장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현역 단체장들은 모두 기득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새로운 사람을 거기다 갖다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그럼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 어게인 또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주장되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당사의 사진을 바꿔가지고 청년층들을 갖다 사진을 바꿨던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면 그 윤 어게인으로 아주 그 대표되는 청년층이나 이 세력들을 갖다가 공천에 넣겠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초기대로라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가
근데 좀 중도적이기도 하고 이런 예. 의미가 있어서 휘둘리지 않고 공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 공개적인 석상에서 소위 계몽령과 유사한 발언을 했던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 본다면 예. 장동혁 대표 체제의 입장에 서서 공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윤 어게인들을 거기에 심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딴에는 예. 추정입니다. 네. 근데 뭐 윤여개인이 아니면 국내심에 대한 비판할 마땅한 단어가 없나요?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저런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어떻게 읽었냐면 전반적으로 전국적 상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고 이 국내심이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의 경우에 한정해서 아마 염두에 두고 한 얘기겠죠. 예. 하물며 뭐 국내심이 부족한 지역,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 현역을 제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역 프리미엄을 가뜩이나 10분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공천 관리를 하는 분 입장에서 그런 무모함은 저는 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예를 TK하고 들면 PK 그렇죠. 말씀하시는 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TK, PK 경우에는 이 공천의 혁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유리한 지역이죠. 어느 사람이 가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은 혁신적 공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거기서 혁신 공천의 기조를 보일 수 있는 곳은 유리한 곳이다.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염두에 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예. 이거는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말한 이 메시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어떤 정당이든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들을 이런 해요. 레토릭이죠. 예, 근데 예. 말한 사람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뭐 깨끗한 인물,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겠지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무언가 좀 친한계를 정적들을 쳐버릴 수도 있는 듯한 그런 레토릭으로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인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예. 보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오세훈 시장이 오늘 또 이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후보 입장에서 이제 어쨌든 뭐 후보가 될 뿐이니까. 예. 근데 지금 중도 소구력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당대표의 메시지에 환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계속 흔적을 남기고, 예.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했다. 일종의 비주류의 길을 감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거꾸로 높이는 거죠. 주류의 길을 가버리면, 당권파 같은 길을 가버리면 사실 서울이라는 곳은 야당,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일종의 험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고충들은 아마 다들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오 시장이 장동혁 체제 반기를 들겠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본인도 선을 걷잖아요. 내가 뭐 당권에 도전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중도 소구력이 높은 지역이니까 내가 일종의 이런 것들 흔적들을 계속 남김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예.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새 얼굴 바꾸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새 얼굴 바꾸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쟁력이라고 그랬어요. 당선 신인 바꿔도 신인 바꿔서 선거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인 바꿔서 이겼을 때 비로소 정당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러지 않고 가장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그 얘기했잖아요. 서울과 부산이 아마 내 정치적 승리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편까지 날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오 시장이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 입장을 좀 바꿔 얘기한다는 그만으로도 그것으로 한다. 그리고 당의 지지율과 지금 뭐 다 지지율보다도 못한 그 지역 그 수치가 나오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 보면은 모 시장은 뭐 특정의 제가 수치는 언급하지 않아도 당 지지율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도 당권 지도부에서 보기에도 그냥 막 어느 정도로 인정해 주는 듯한, 불편은 하겠지만 예. 그럼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걸 감안하고.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의 공천 관련해서 당의 또는 당대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등을 보면 예. 이런 말을 하죠. 전략 공천하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예. 예. 경선을 얘기하거든요. 경선하면 현역 시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나 경선 룰이 기존 룰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기조로 볼 때 오히려 전략 공천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저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저런 말을 만약에 민심을 좀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당에서도 좋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서로 간에
뭐 교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당 상황 좀 살펴볼 텐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입당을 복당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당에 복귀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 민주당이자 인천입니다. 우리 인천 동지들을 이 기회에 뵙고 또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도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옛 지역구가 바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던 그곳인데 그곳을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가지고 있었죠. 김재호 대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오고 있어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2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민주 지도자들과 민주 당원들이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부채감, 그 짠한 마음, 그러니까 그 엄혹한 수사를 받고 굉장히 고초를 겪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어떤 지원도 못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무죄로 이렇게 복귀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송영길 열풍이라고 해야 저는 적당한 표현인데 열풍까지요? 이렇게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를 우리 당 지도자들, 당원들이 열렬히 사랑했던 적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지를 표하고 네.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목소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송영길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네. 당이 전략공천하기로 이미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당에 일임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희망은 그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아무래도 네. 송영길 대표가 그간 한 3, 4년 동안 밖에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명계 의원들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김민석 총리도 행정부에 가 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인천시장을 출마하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정계 복귀했을 때 네. 다선 의원으로서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뭐 당내 분석도 있습니다. 어디 구심점?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대부분 네. 초선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선 의원으로서 송영길 전 대표처럼 대표를 지내고 네.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한 다선 의원들은 지금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목인데 친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당내 지지. 근데 이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사직서를 낸 거죠. 내고 아예 출마를 공식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뭐 그건 이미 예전부터 예정이 된 거였었기 예. 때문에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궐선거는 당에서 전략공천위원회를 꾸려서 전략공천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만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당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못 불러서 안 다닐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스토리가 있는 거죠. 왜 스토리가 있냐면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졌을 때도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했었었고 예.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결단에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무죄를 받고 나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확인됐었고 무죄를 받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예를 들면 스토리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고 예. 이런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중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자기 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심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따라서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저런 분이 정치를 하면 사심 없이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느 정도 친명 의원들이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당이
이제 되고 나면 예. 저는 이 힘은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인천이 좀 복잡해지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계양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기서 5번이나 당선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5번이라고 하면 뭐 조직력은 탄탄하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예. 본인이 그렇게 헌신해서 무죄를 받고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배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아마도 인천시장 선거에 국회의원이 나가게 된다면 몇 가지의 자리를 놓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들은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흐름 자체가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들긴 합니다. 뭐 물론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 김난준 대변인도 다 뭐 인연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뭐 공천에 관여할 수 없는 거고 결국에 당에서 결정을 하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친명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지도부에서 요거는 또 뭐 어려운 숙제 아닐까요? 아니 이제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어떤 차기 전당대회나 이런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정청래 당 지도부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송영길 대표, 김남준 대변인이 당에 굉장히 좋은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분들을 정말 보궐선거에 출마시켜가지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원팀으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또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다 공천을 할지 예. 또 둘을 경선을 붙일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어떤 선택이 되든 예. 당이 원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제하에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최수영 대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교통연이 당연히 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아마 이 두 이제 김남준 그다음에 이제 그 송영길 경선 붙는다. 그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물밑에서 내부적으로 교통정리 할 겁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가 당에 돌아오는 게 썩 그렇게 사실 또 친명계의 또 좌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달갑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어찌 보면은 선당후사를 했잖아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무죄를 어쨌든 마치 대법원 확정 판결 아니지만 돌아오는데 예. 그렇다면 저는 그 당의 지금 여러 가지 역학구도나 기류상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가는 게 좀 맞다고 보고 또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보고 인천 연수 쪽으로 아마 박찬대 의원이 출마하면은 그쪽으로 아마 김남준 대변인을 돌리는 게 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거의 출마하는 건 되면. 지난번에도 대통령 만나서 그랬잖아요. 시장합니다. 밥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배고파 달라고 밥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장하겠다고 달라는 소리니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예.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 내에서도 큰 반발이 없고 큰 자본 없이. 예, 자본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이거는 의리를 지켰다. 아무리 자기의 측근인 대변인이 출마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대통령 자리에 그래도 가장 컸던 고비를 넘겨줬던 예. 대항을 출마해 선택지를 줬던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훈도 저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SNS로 약간의 논란을 빚은 게 있는데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다. 근데 저희 앞서 저희 여권 패널들의 반응 보셨지만 조금 이상한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삭제했어요. 요거를 삭제하고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정원호 지금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려면 예. 민주당 지지층들의 내란을 보는 이 태도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제 이제 여러 가지 TV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어디냐 무기징역 나온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판결문을 막 뜯어보니까 이거 거의 윤석열 씨의 논리가 예. 주기현 선거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의 논리라고 한다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판사들이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을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 이제 윤석열 무기징역은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지지층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거지? 왜 우리 이게 민주당 완전히 반하는 건가요? 지지층 완전히 반한다기보다는 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주기현 판사의
선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정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림으로써 일약 어떤 서울시장 후보로서 등장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맞게 좀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는데 저런 메시지 내니까 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라고 하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층들 얘기를 막 듣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뜨거 하면서 이제 글을 바꾸게 된 상황인데 네. 저는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행정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행정가로 봐야죠. 네, 거기에서 오게 되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정치인 오르는 과정에서 예. 본인이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행정가긴 하지만 거의 정치인의 성격도 많이 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바쁘시니까 판결문 하나 한자를 잘 파악을 못하고 조금 급하게 메시지를 결과만 보고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예. 우리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과 좀 그 인식에 있어서 동떨어진 메시지를 낸 것이고 예. 경선을 임하고 있는 박주민 국회의원이나 박홍근 의원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기본적인 불신이 있었습니다. 예. 구속 취소를 시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란 수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 재판을 보고 있는데 저도 그 판결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내란은 내란인데 뭔가 좀 온정적이고 일벌백계 하지 않는 뭔가 여지를 두는 판결문이라 굉장히 좀 기분이 상쾌하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원호 구청장이 뭔가 거기와 동떨어진 감정이입을 못할 듯한 동떨어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좀 공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에 글을 많이 올립니다만 얼마 전에 부산시장 출마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 관련한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전재수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원호 청장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가 힘을 발휘한 적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지지자들 또 해석을 또 하겠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게 선거 개입하면은 공천 개입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예. 대통령이. 근데 이런 식의 SNS 정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정원은 원픽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 왜 안 받느냐 이 논란을 사기석시키면서 마치 부산의 해수부 이전에 이어서 HMM 이전까지도 하면서 이게 부산이 굉장히 큰 사안인데 사실상 힘을 싹 실어주면서 프레임 자체를 왜 전재수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게 아니지라는 점에서 그 구도에서 전재수가 공천 받겠구나라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이렇게 사실상 SNS 정치를 통한 일종의 선거 간접 개입인데 세련된 방식이에요. 과거와는 다르게 좀 거칠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과연 이게 민주당의 당권파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좀 편안할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시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자꾸 그래서 딴지를 놓는 게 아닌가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 하는 날 뭘 발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본인의 불편한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명청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실제로 좀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되나요? 전혀 그런 불편함은 없고요. 사실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게 이재명 정권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이 두 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완벽하게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대통령님이 선거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저러한 SNS 리트윗 등은 조금 영향은 크게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요. 민주당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이 조성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좀 과격한 발언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 모임이 반청 모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소속 의원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현정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거기 포함돼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그 표적 수사하고 정치 기소했던 것들 그거에 네. 대해서 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이거 관련된 것들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라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의원들 모임인 것이지 이게 무슨 그 반청의 뜻을 같이 모은 의원들 모임인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건데 나는 미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쳤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 발언 어떻게? 저는 참 유시민 작가가 정치 메시지 잘 던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자극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시민 작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소수파를 대변하는 입장, 반골 이미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좋게 표현한다면 집권 여당 내에 다수파가 어떤 그 세력을 만들어서 결집하게 되면 그것이 공격의 소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일반적인 얘기라면 저는 오케이를 하겠습니다만 예. 내용적으로 이 의원들이 제기했던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퇴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사건이 조작됐었고 1심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다 무죄가 나온 상황이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연합파티로 얘기되고 있고 지금 김성태 그 관련된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하시는 선거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를 읽고 대법관들이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 이 자체가 검찰의 왜곡 수사와 대법원의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예.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우려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으나 그 미쳤다는 용어를 얘기하기 이전에 왜 그런 모임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저렇게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게 되면 미친 행위입니까? 그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게 하는 측면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본체에 대한 뜻을 좀 정확히 설명하셨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7명 정도의 의원이 모였다고 얘기하는 건 외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이니까 거기에 맞게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만큼 정당한 활동을 한다면 저는 그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권 지지층 내에서 뭐 뉴 이재명 이런 단어도 등장을 하고 또 아니라고 하시겠죠. 모르고. 아니 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당원은 아니십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진영의 큰 역할하는 원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합당론 때문에 이 민주 지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도 높게 또 비판하는 모습이 언론에 맞죠. 그냥 네. 공개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층이 정말 사상 결단을 내리듯이 채팅창에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을 배제하라. 이 사람에 대한 입장이 당신이 무엇이냐. 저도 양쪽에서 수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도 수박, 저쪽에도 수박.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고 유시민 작가가 받는 그러한 묘한 커뮤니티에서 저도 많이 욕을 합니다. 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당 대변인인데 왜 당 지도부나 최고위원이나 당대표를 보호하지 않냐. 그러니까 상대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유시민 작가 정도 되는 정말 민주 진영의 원로분이라면 예. 이런 의원 모임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뭘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모임을 일단 만든 거잖아요. 일단 하는 모임의 행태를 보고 정말 그 이름에 맞는 행위만 하는 것인지 예. 당내 권력 투쟁을 위해서 모인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그냥 모임을 만들자마자 이렇게 가혹하게 비판을 하니까 서로 더 이게
정말 격화가 되고 제가 좀 이 말씀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랜 기간을 보낸 특수 관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해명하는 거지. 아니야. 조국 네. 당 대표와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면에 하고 나서요. 국정 지지율이 10% 꺼졌습니다. 그때는 왜 비판 안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당한 정치 탄압용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미친 짓이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게 수사를 당한 건이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신 이후에는 또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미친 짓이다 규정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참 섭섭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유시민 작가가 잘 얘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첫 번째, 아니 공소 취소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사건입니다. 공소 취소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근데 그거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87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저렇게 표현해도 되죠. 근데 저기 표현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저 계파 싸움의 양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저게 미쳤다는 행위가 미친 행위라는 것이 그 모임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에 있는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계파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그러면 여태까지 금기시됐던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그것이 앞으로 민주당이 미칠 파장은 큰 것이고 저게 뭐 공소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원이 공소 기각할 문제고 만약에 민주당의 논리라고 그러면 특검이 기소한 것 중에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 공소 기각된 게 있죠. 그럼 관련된 것들 다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변호인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좀 가벼운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충주맨으로 불렸던 김선태 씨가 청와대 갔다는 소식이 있었죠. 강훈식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해명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도를 보고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만난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 무게감이 달라지거든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에요. 인사위원장을 만났다 그러면 당연히 인사 관련 현안이겠죠. 그렇다면은 충주맨이 사실 뜬 이유가 이른바 B급 영상을 가지고 약간 망가지는 걸 또 통해서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었다는 그 말하자면은 그 지방 행정의 그런 홍보 사례를 굉장히 친근하고 재미있고 그 국민의 시각에 돌려줬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은 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라든가 홍보기획 비서관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충분히 근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실제로 민간에서 와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감각이 있어요.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뭐 이 부분은 뭐 해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진영과 정부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어떻게 그 딱딱하기만 했던 지방행정에 대한 그 홍보를 이렇게 참신하고 재미있게 100만까지 만들었지? 당연히 그러면 들어와서 나라 국정 홍보도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봐줘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는 뭐 인재잖아요. 검증된. 그렇다면은 지금 어차피 뭐 이제 지방 공무원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해명하고 오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재 적재적소라는 측면에서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침 김남국 전 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다면서요, 거기가. 아니, 그러나 그 자리 이 자리에 이분이 가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재를 두루 구해서 좋게 쓰면 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행정과 국민들을 연결하는 SNS라는 고리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의 가능성들을 보인 인재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실이 좀 눈독을 들일만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저런 사람 눈독을 들여서 뭐 예를 들면 저걸 어떻게 구상을 했습니까? 어떻게 실행을 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도 저런 걸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같은 인물이 우리와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 같은 경우를 갖다 쓰면 저는 저 문제는 여야가 싸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런 분들 잘 구해서 쓰면 여야 모두 박수를 치게 되는 소위 그래서 인재를 모으는 과정에서 여야가 정당한
건강한 정치에 싹을 틔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충주맨이 인사가 돼서 대통령실에서 쓰일지 안 쓰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런 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노력 아닌가요? 저런 노력을 통해서 소위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위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말랑말랑할 수도 있고 대중의 이해 요구를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청와대라고 하는 과거의 구중골 같은 이미지를 좀 탈피해내면서 대중과 아주 소프트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요. 저는 굳이 광화문으로 나오라는 얘기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런 이야기들은 미담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 충주맨이 저걸 해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시비를 한번 걸어볼까요? 예, 한번 걸어주세요. 시간 없어요.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분이 너무나 뛰어난 기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비서실에서 저분을 초청해가지고 홍보 관련 40-50명의 직원들과 강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지털 소통 비서관 직제가 소통관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비서실장 직할 체제로 직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10분간 면담했다는 것 자체는 이분이 발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럼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대통령이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러한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우리도 좀 참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방의 인재를 이렇게 막 스카우트 해 오는 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의 인재를 그냥 파견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빼온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 훌륭한 인재면 굳이 시비를 걸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충주하고 대한민국은 이게 워낙 차이가 크니까 거기에도 적합할 거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해낸 그 6, 7년간의 그런 콘텐츠적인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뭐 어떤 10,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인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